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개편 이후 아는 것입니다 시즌5에서는 매주 금요일 아힘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힘뉴스 1부에서는 제가 KBS 라디오 매거진에서 담당하고 있는 코너죠. 정 PD의 세상에 100대 0은 없다의 수요일 방송분을 만나실 수 있고요. 2부에서는 임병환 기자의 대충뉴스가, 그리고 3부에서는 다양한 시사 교양 분야의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금강요정 김종수 기자로부터 4대강 사업 관련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럼 새롭게 단장한 아힘뉴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알찬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생활에 더하기가 되는 즐거운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 전유미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을 만나면 뉴스가 재미있어집니다. 세상에 100대 0은 없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네, 지역 언론이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의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데 네.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KBS에 오셔서 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하기 앞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전유미 네. 아나운서께. 혹시 지금 사시고 있는 집이 네. 자가인가요? 아니면 전세인가요? 뭐 그런 걸 물어보시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예. 보통 요즘에 이제 네. 전세에 대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집을 살 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끼죠. 네, 전유미 아나운서께서도 또 대출이 아마 있으실 걸로. 공동명이죠. 은행과 공동명. 네, 그래요. 예. 오늘 그 정 PD의 세상에 100대 0은 없다에서는 네.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죠. 그 화려한 아파트와 쾌적한 주거 환경, 그러나 빛 좋은 개설구로 비춰질 수 있는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신규 아파트 개발과 분양, 그리고 우려되는 금융 대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자, 오늘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네, 이야기를 해보죠. 네, 대전의 그 원도심 중구하고 동구를 비롯해서 뭐 대덕구나 서구 외곽 지역 이런 데 가보면은 아직도 70년대, 80년대 조성된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즉, 비교적 새로 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나 주택가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걸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과연 소위 낙후된 지역에 살던 분들이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은 거길로 이사하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는 거죠. 네. 대전 지역의 가장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월평공원 개발과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입니다. 그 말만 보면은 무슨 공원 개발 아니면 하천 정비 사업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을 보면은
도서울산과 도안호수공원 일대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서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야기가 환경 주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물론 환경 관련해서 또 뭐 여러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환경 전문가들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로지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것을 밝혀둡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이 아파트, 집, 네. 주택 이거 좀 맞습니다. 짚어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볼 때 집의 기능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거주 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산 기능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거주와 재산이라는 기능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요? 우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들은 하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뭐 재산적 기능도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서 비중을 그렇긴 차지하고 하죠. 있습니다. 예. 재산의 측면에서의 집을 봤을 때 거기에서 얻어들이는 수익은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갖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반면에 네. 일을 하지 않고도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소득을 우리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집을 통해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좀 보면요. 네. 뭐 우선은 거기 교통이 좋다. 아니면은 뭐 학군이 좋다. 중요하죠. 뭐 상가 뭐 이런 병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공공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하. 집을 살 때 투자해갖고 도로가 생기고 뭐 지하철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 거죠. 주변 그렇죠. 환경들은. 예. 그리고 또 뭐 금융,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불려서 나중에 돈 갚아도 남는 돈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금융도 좀 요소가 있을 것이고 운빨도 중요하겠죠. 네. 예. 그런데 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뭐 임대소득자들이 이제 그 세금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해준 국가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는데 세금을 걷어가냐 뭐 이런 네. 얘기들. 네. 양도소득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즘 많이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뭐 흔히 보유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요. 사실 근데 보유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 명이 좀 넘죠. 5,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유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한 10분의 27만 명 정도니까요. 0.5% 정도입니다. 0. 네. 상당히 적군요. 네. 그런데 보유세 얘기만 나와도 예. 그거에 해당이 전혀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 굉장히 저항이 심하죠. 왜 그렇죠? 불로소득에 대한 저항이 원래 조세 저항이 이렇게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아까 뭐 공동명 얘기를 하셨지만은 통상 은행에 이제 대출을 많이 끼고 사죠. 지난 정부에서는 이른바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들 많았었고 그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은행에 접근하기가 좀 더 쉬울 것이고요. 뭐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뭐 이런 얼마만 있으면은 집 산다 뭐 이런 광고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 수준 한번 좀 보자고요. 그 예. 빚의 규모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자금 순환 통계 이거는 그 일반 가계 부채하고 그다음에 신용 대출 포함인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신용 대출이 아니고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네, 포함된 네. 가계 부채가 2017년 연말 기준으로 1,687조 원입니다. 네. 그 1인당 국민 1인당 약 3,260만 원. 우리가 보통 4인 가구를 통계를 하니까 한 집당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가계 부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신용대출도 있죠. 거기다가 신용카드 쓰는 것들이 있고, 뭐 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도 있을 테고, 신용대출 규모도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약 1,46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합산하면요, 국민 1인당 약 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4인 가구 기준당 약 2억 4천만 원 정도가 빚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빚이. 평균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제2금융권도 있고요. 또 사채, 이런 사금융, 이런 예. 시장들도 있고. 또 전세보증금도 빚이거든요. 사람들이 네.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예.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집을 담보로 받은 빚입니다. 일종의. 그 규모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 해 GDP 규모가 2018년 IMF 기준으로 1조 6,93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한화로 약 1,860조 원 정도 되는데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1,860조 원인데 통계로 잡힌 빚만 아까 말씀드린 3,200조 정도가 넘으니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버는 것보다 빚이 2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게 이제 뭐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가 경기가 이제 불황이니까 아무래도 네.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은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쓰기가 좀 더 좋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 영향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금리 네. 영향.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저금리 정책을 펼쳤는데 대출이자가 싸니까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재정 건전성이 이제 악화가 되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75%에서 2% 정도가 되고요.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하고 거래하잖아요. 네. 은행이 돈이 있으니까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은행은 국책은행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책은행이 이제 생산자가 되는 거고 은행이 이제 도소매업자 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고객들이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는 우리가 쓰는 시중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요. 지금 현재 1.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앞으로도 오를 전망입니다. 그냥 아파트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집에 끼어 있는 대출이 꽤 많은데 그 가계 대출 규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한 통계에 따르면 대전의 주택 보급률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00%를 초과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2016년 현재 예. 101.68%가 되고 있죠. 근데 대전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만 19세 미만의 비중은 20%도 안 되고 있고요.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주택 보유의 쏠림 현상이 되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안에 그 보유 현황 안을 들여다보면은 빚으로 산 집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 정책을 비춰봤을 때도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른바 뭐 DSR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거치 기간을 없애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자만 내고 썼어요. 돈을요. 근데 지금은 원금과 같이 이자하고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늘면서 집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해서 급매물을 내놓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대출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생겨나면서 부동산도 위기가 올 수 있고요. 금융시장도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금융위기를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런 메시지인 네,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서 이제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분양 그 대출 요인이 지역 경제에 굉장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네. 그 우려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는 3.3제곱미터 과거에는 평당이라고 했죠. 네. 최소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준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 충남본부에 따르면은 대전 충남 지역 가계 부채 규모가 100조 7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채 증가율이 연평균 11.7%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 증가율이 8.7%니까 굉장히 대전 지역의 가계 부채 증가율이 높다라는 높은 거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신규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하면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또 하나는 건설 경기를 부양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원래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은 낙후 지역 분들이 가는 수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새로 지어진 아파트 사는 사람들 역시 순수하게 자기 돈보다는 은행 대출을 끼는 경우가 많고요. 대전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고 대전의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주택 보유층이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고 네. 그리고 버는 돈에 비해서 대출 규모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재정 건전성이 안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신규 아파트 단지 개발이 최선책인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은 100% 이미 넘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새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냐. 이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 그것은 네. 또 금융 위기로까지도 갈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전망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일단 좋은 조건으로 사람들 현혹해서 대출 왕창 받아서 집 사게 하면은 건설사는 일단 돈을 벌겠죠. 제값에 팔았으니까. 근데 그 위험성은 고스란히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몫이고 또 집값이 떨어지면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대출 받은 사람들, 은행들 뭐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결국은 지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책이 맞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을 텐데 현재 대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는 이렇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한다라는 거는 언발에 오줌 누는 꼴 받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정 PD의 세상에 100대 0은 없다. 오늘은 아파트를 짓는 이유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 재벌 운어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오너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지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임뉴스 2부는 한 주간의 대전 충청 지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임병환 기자의 대충뉴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개편하자마자 임병환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2주간 방송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임병환 기자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아힘 땜빵 전문, 네, 예전에도 땜빵 해주신 적 있죠?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아니 뭐 제가 연락을 이렇게 드려도 전화를 잘 안 받으시고 지난번 방송 때 충격이 많으셨다, 뭐 영혼이 털렸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예, 제가 뭐 방송에 약간 어울리는 약간 뭐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예,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방송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뭐 잘 목소리만 딱 들으면은 정말 나 착해 이렇게 써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목소리부터 약간 방송에 안 어울려가지고 예. 잘 어울리세요. 하지만 네네. 빈말인 거 아시죠? 예, 영혼이 하나도 안 네. 느껴져가지고 저도.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 그 산내 골룡골 위령제 때 만났었잖아요. 네, 맞죠. 예,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얼굴을 뵀는데 제가 그렇게 젊어 보였어요? 전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하고 이렇게 이름하고 매치가 안 돼가지고. 되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아유, 20대인 줄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정말. 20대요?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실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네. 뭐 20대입니다. 네. 네. 참고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임재근 팀장님보다 제가 형이에요. 정말요? 네. 네. 거기가 좀 들어 보이시죠? 네. 그렇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실 아니에요, 네. 우리 대충뉴스가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께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네. 임병환 기자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방송 녹음이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 좀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2주 동안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를 잔뜩 안고 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경찰의 대응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공사장 근로자가 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목숨을 좀 잃는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소방과 유관기관 간의 연계 대응 실태에 대한 도마도 조금 올랐는데. 도마가 올랐어요? 네, 도마 위에 올랐죠. 네네, 도마 위에. 네. 슬픈 소식인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고, 네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브리핑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달 27일 날 대전의 한 공사장에서 신고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신고 글자는 60대 남성이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취재 글자의 신고였던 거였는데, 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이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상황을 살폈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여가지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고 복귀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40분 뒤에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119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이제 안타깝게 이제 목숨을 잃은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네. 이상 징후가 특별히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마무리하고 돌아왔다가 이분이 그 현장에서 40분 정도 더 방치가 됐었고 그걸 네. 다른 시민이 신고를 해서 119에 후송됐다가 사망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 골자의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은 네. 환자의 경우에는 경찰하고 소방에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공동 대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매뉴얼상.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문제점이 좀 발견됐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서로 간의 연계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저도 기사를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이렇게 오르시다가 추락해가지고 이렇게 다치셔서 이제 소리를 지르셨고 경찰관이 출동을 한 건데 뭐 기사 보니까 혈흔도 사다리 주위에 있었다고 했고요. 근데 별다른 조치를 경찰관이 취하지 않고 갔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이제 그거는 수사 과정이니까 아직 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정인 거고. 네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뭐 이런 게 발생했을 경위가 지금 큰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리고 경찰관의 조치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고 갔다라는 게 선뜻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쪽 말을 들어보면은 뭐 그 분이 좀 이제 괜찮다는 취지로 말을 해가지고 그냥 복귀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취객 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지금 뭐 지구대라든지 경찰분들 약간 그런 오인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경찰의 매뉴얼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119에 통보를 해가지고 인계를 해준다든지 그런 절차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엄연히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에 이런 사태까지 났으니까. 좀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매뉴얼은 항상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저도 이제 112 같은 데 신고를 가끔 할 때 있거든요. 민원 신고 같은 것들. 뭐 길거리에 어떤 분이 이제 술에 취해 쓰러져 계신다든지 뭐 이럴 때 저도 신고를 몇 차례 해봤는데 신고나 민원 접수되면 보통은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정말 노력은 많이 하세요. 뉴스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근데 경찰이 이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구대 경찰분들이. 근데 이분이 만약에 환자일 경우에는 정확히 이제 캐치를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라든지 119에 연계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이제 이분들이 취객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자인지 취객인지 좀 구분도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에이, 그런데 취객은 일단 술 냄새가 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인사불성이 될 정도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찰 전체의 문제보다는 이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의 그런 대응이 조금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봐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그 경찰관들 신고 대응은 굉장히 꼼꼼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고 지켜야 될 사항을 못 지킨 거는 분명히 실책이라고 볼 부분이 많이 있는 정말 거죠. 잘 살펴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 기간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릴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산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임야 같은 경우에 이제 물기가 잔뜩 머금어지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뭐 산사태나 산사태, 축대 붕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따르면은 그 대전에 이제 산사태 취약지구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전에 477곳에 약간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생각보다 많네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좀 예방이라든지 대책을 좀 더 정확히 또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비가 뭐 장마철이니까 많이 오는데 우리 곽진성 기자께서는 비가 오면 누가 생각나세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을 이제 찾아야죠.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보시고요. 이 장마철 자연재해 대비 혹시 있나요? 그 비가 오면 생각나는 분이? 너무나 많죠, 저는요. 왜 누구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니 뭐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생각이 나고요. 네. 예,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 장마철 자연재해 대비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매해 이제 반복되는 얘기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보면은 학교에서 네. 수업받는 중간에 갑자기 뭐 사이렌 울려가지고 대피하는 그런 훈련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예고하고 하잖아요. 그런 훈련들을. 그렇죠. 예고하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일종의 뭐 보여주기식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뉴스 보면서 조금 좀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자님도 방금 전달해 주셨지만은 산사태에 대비하라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뉴스에서요. 네. 근데 개인이 어떻게 산사태를 대비합니까? 뭐 그쵸, 슈퍼맨이어가지고 산에 등질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대비할 수가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왜냐면은 언제 산사태가 낼 줄 알고, 그쵸? 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들은 관계 기관이 평소에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에서 시청자들한테 산사태에 대비하십시오라는 얘기보다는 관계 기관들에게 강한 압박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노력들을 조금 기울이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이제 투입해가지고 뭐 이제 산사태 우려 지역에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비들에 대해서도 아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 투입이라든지 그런 대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항상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예산 인력 얘기하는데 정치권들이 보통 보면 뭐 야구장 새로 짓는다, 공연장 새로 짓는다, 뭐 이런 새로 짓는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럴 땐 예산이 없다고 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문화생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에 충실한 예산 집행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소식은 그 지난달 새벽에 그 대전의 한 횡단보도에서 그 20대 인부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여기 숨진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부죠? 인부가 아니라 임신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임신부요. 네, 아이고. 아이도 임신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새벽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이런 뺑소니 사고라든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주의가 필요하고 뭐 보행자도 그렇지만 여기 운전자들도 좀 주의를 당부하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지난달 1일에 그 대전 서부의 한 패스트푸드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임신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MW 차량에 치였는데 이 차량이 그 현장에서 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거든요. 이탈했다가 쫓아오던 이제 택시기사들에 의해서 검거가 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 음주 측정도 거부하셨고 또 뺑소니까지 쳤다는 점에서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 이런 거잖아요. 음주운전 거부했다는 얘기는. 살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많은 음주 전과자들이 공천받았었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당선도 됐어요. 우리가 좀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거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음주운전에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한 것 같고요. 이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정치권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여겨서 공천 심사할 때 적극 반영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음주운전 적발되면은 자숙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출연 정지, 출장 정지 이런 것처럼 형사처벌 이외에 사회적 처벌도 받잖아요. 근데 정치권은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잘못했으면 정말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좀 구조가 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음주운전 걸린 분들 보면요. 상당수가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재수없어서 걸렸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 일정하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쩌다 단속을 하니까 거의 랜덤으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음주운전 걸리면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보다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도로를 막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방법들 있잖아요. 뭐 가령 술집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골목을 순찰한다라든지 경찰관들이 다니면 사람들이 쫄아서 음주운전 못 하거든요.
네. 아니면은 네, 평소에 그렇게 됐을 도로 순찰을 경우에는 네,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민 입장에서는 약간은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단속도 되게 중요하고 의식이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 의식. 왜냐면은 이건 누가 강제한다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죠. 처벌은 돼야 되는 거고 단속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의식 자체가 이건 안 해야 된다고 믿어야지. 네. 뭐 처벌을 백날 해봤자 또 하면은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의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네.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뭐 예방 교육도 네네. 중요하지만은 또 좋은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맞죠. 경각심을 네. 좀 덜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용자 주변 순찰은 말 그대로 그냥 옷 입고 순찰 다니면은 뭐 누굴 검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네.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도로 순찰 같은 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면요. 도로 네. 막고 운전단속 안 하거든요. 이렇게 도로를 경찰관들이 이렇게 순찰차로 다니다가 차가 좀 네. 이상하게 가는 그런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을 세워가지고 그 운전자를 내리게 해서 이제 운전단속을 하거든요. 그 측정을 네.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큰 도로 같은데 어쩌다가 막고 막 하면 차도 막히고 또 매일 단속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 음주운전 오늘 한 대 안 한 대 단속 한 대 안 한 대 이런 거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 음.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줄어드는 게 뺑소니 이런 아니라 거. 없어져야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네, 없어져야죠. 네, 경찰들도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좀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단속을 일괄적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실효적으로 그러니까 단속 적발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예방 위주의 그런 단속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보면 거의 그 적발을 위한 단속인 거잖아요. 그건 예방 위주가 아니라. 네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빨리 이제 근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랜만에 다시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 여전히 힘들지만 2주라는 좀 딱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에 해주셨던 선배님이 되게 좋은 선배님이셔가지고 많이 비교됐을까봐 걱정입니다. 네. 임병환 기자님보다 훨씬 못하셨으니까요. 네네, 걱정 많이 하시고요. 네, 다음 주 대충 뉴스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충 뉴스에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를 대신한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였습니다. 잠시 뒤 아임뉴스 3부에서는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4대강 사업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